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소설 연인 투 임관산. 우리를 허락하지 않는 사람들. 콜랑의 만남 이후 어머니의 발작적인 광기가 더 심해졌다. 그것은 내 연인을 향한 것이기도 했다. 나에게 나타난 연인은 내 어머니의 인생에 일어난 급작스러운 공포였다. 어머니는 자신의 딸이 영영 결혼도 못하고 영원히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고 타락하고 고독하게 살다가 죽을 것이라는 망상에 시달렸다. 어머니는 이따금 나를 방에 가두었다. 그리고 나를 때리며 옷을 벗겼다. 내 속옷과 내 몸의 냄새를 맡으며 중국 남사의 향수 냄새가 난다고 말했다. 한 번은 내 딸은 장렬하고 소리치며 내가 가문을 들이핀 개보다 못한 것이 되었다고 울기도 했다. 내가 갇혀있는 방 벽 뒤에는 큰오빠가 있었다. 큰오빠는 어머니에게 나를 때리기를 잘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나를 때렸으라도 진실을 알아내야 한다고 부추기기도 했다. 그러나 이 모든 어머니의 광기는 내가 당신을 떠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임을 나는 알고 있었다. 우리는 독신자 아파트로 돌아온다. 우리는 연인이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 어머니의 광기와 큰오빠의 굴림 앞에서 나는 점점 더 그에게 빠져들고 그에게 집착했다. 때때로 나는 아예 기숙사로 돌아가지 않고 그와 잤다. 가끔 학교도 결석했다. 함께 잘 때면 그런 나를 목욕시켰다. 씻기고 닦아주고 나를 깨어났다. 내 몸에 파우더를 뿌려주고 옷을 입힌 후 또다시 나를 깨어났다. 나처럼 나에 대한 그의 집착도 점점 더 심해졌다. 나는 그의 인생의 애첩이다. 그는 내가 다른 남자와 만날지 모른다는 끔찍한 불안 속에서 지낸다. 내가 느끼는 불안과 두려움은 내가 백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너무 어리기 때문이었다. 그는 겁이 많았고 나약했다. 나는 그런 그를 안심시키고 달래했다. 우리의 관계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눈치채게 되었고 나에게 쏟아지는 시선들은 갈수록 의혹과 경멸에 찬 것으로 바뀌었지만 나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오히려 우리는 더 대담해져 학교 앞에서도 서로에게 키스를 했다. 키스 후 그가 울 때도 있었다. 그의 울음은 그가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 그의 아버지가 죽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그의 아버지가 오래 살수록 나와 이루어지려 하는 그의 희망은 사라져갈 테니 메콩강 위의 이별. 그는 아버지에게 빌었다. 그러니 제 이런 열정을, 이런 광기를, 백인 소녀에 대한 이런 미칠 듯한 사랑을 가질 기회를 단 한 번만 허락해 주세요. 그는 아버지에게 요구했다. 나에 대한 그의 사랑이 그가 용기 낼 수 있게 했다. 그는 평생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빌고 요구했다. 나를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자신에게 찾아온 이 새롭고 강렬한 사랑을 지키고 싶다고. 자신의 인생에 두 번 다시 찾아오지 않을 사랑이라고.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단호했다. 그의 아버지는 그에게 차라리 내가 죽는 꼴을 보는 편이 낫다고 차갑게 말했다. 나 역시 그를 떠나야 했다. 어느 날 그는 나에게 선물한 다이어 반지를 보며 어머니는 조롱기 어린 미소를 지으며 내게 말했다. 영원히 식민지 땅에서 살 수는 없다고. 그리고 어머니는 이곳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곧 프랑스로 돌아간다고 나에게 통보했다. 이제 그와의 이별은 기정사실이 되었으나 나는 아랑곳하지 않고 더욱 그에게 몰두했다. 우리는 항아리에 담긴 차가운 물로 함께 목욕했다. 우리는 서로를 껴안고 울었다. 사랑은 아직도 죽고 싶을 만큼 열렬했고 그것은 이제 위로할 길이 없는 희열이었다. 그와의 만남이 메콩강 위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별도 메콩강 위에서 이루어졌다. 나를 태울 배를 예선이 끌고 왔다. 출발 시간이 가까워오자 그 배는 아주 길고 힘찬 기적 소리를 3번 울렸다. 이제 저 배는 나를 태우고 중국해, 홍해, 인도양, 수에즈 운하를 지나갈 것이다. 배는 끔찍한 신음소리를 내며 천천히 서서히 강에서 미끄러져가며 바다를 향해 나아갔다. 그의 고급진 검은색 자동차가 보였다. 그 자동차는 해운에서의 주차장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홀로 서 있었다. 나는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다. 그와 처음 만났던 그때처럼 나는 뱃머리 난간에 팔을 꿰고 기대었다.
그가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나도 그를 바라보았다. 마침내 자동차가 보이지 않게 되었고 항구가 사라졌으며 곧이어 육지도 사라졌다. 그가 온 것도 첫 번째 작별의 고동을 울렸을 때였다. 배의 트랩이 울려지고 여인선이 배를 끌어당겨서 배가 육지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한 그때였다. 그녀는 눈물을 보이지 않고 울었다. 그가 중국인이기 때문이었고 또 이런 종류의 연인들은 눈물을 흘려서는 안 되기 때문이었다. 엄마와 작은 오빠의 눈에 띄지 않게 그녀는 괴로워했다. 이별 그 후 전쟁이 터졌고 베트남은 다시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다. 그리고 1942년 그곳에서 작은 오빠가 죽었다. 어머니의 모든 재산을 상속받은 큰 오빠는 건달로 살았다. 갱도 되지 못한 질났고 볼품없는 건달이 되었다. 언젠가 내 집으로 도망쳐왔고 내 모든 돈을 훔쳐 다시 내 집을 나갔다. 어느 날이었다. 전쟁은 끝났고 나는 몇 번의 결혼과 몇 번의 이혼을 거치며 아이를 낳고 몇 권의 책을 펴냈을 즈음이었다. 그가 부인과 함께 파리로 왔다는 소식을 들었다. 전화벨이 울렸을 때 나는 그 힘을 직감했다. 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는 여전히 겁을 먹고 있었다. 예전처럼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의 중국 억양이 나에게 그와의 추억을 떠오르게 했다. 그는 나를 생각하며 슬퍼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잠깐 뜸을 들인 후 이렇게 말했다. 그의 사랑은 예전과 똑같다고. 그는 아직도 그녀를 사랑하고 있으며 결코 이 사랑을 멈출 수 없을 거라고. 죽는 순간까지 그녀만을 사랑할 거라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사는 법. 소설 속 나의 인생을 접하고 나서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는 고통이었습니다. 인생이란 참으로 힘든 것이로구나, 만만한 것이 아니로구나 하는 생각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작품 속에 나뿐만이 아니고 그녀의 어머니와 그 등 모두가 고통스러운 인생으로 상처받은 사람들이었고 그 괴로움 속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소설 연인의 작가 마르거리트 듀라스. 누구에게도 인생은 힘든 것이겠죠. 이 소설의 작가 듀라스의 인생 역시 그랬습니다. 그녀는 베트남에서 태어난 프랑스인으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가족 중 가장 사랑했던 작은 오빠가 중일 전쟁 중에 사망하는 것을 보아야 했으며 첫 남편인 로베로 앙텔무가 게스타프에 체포되어 유태인 강제수용소로 끌려가라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68 혁명에 참여한 진보적인 인사였지만 알코올 중독에 시달렸고 그녀의 죽음을 지켜본 사람은 60년 연하의 애인이었습니다. 태어난 이유도 없고 사는 이유도 없고 죽는 이유도 없는 우리의 삶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의 의견에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인생이 즐거움보다는 고통의 시간이 더 많은 것이 오히려 당연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몸과 마음 모두 말입니다. 어느 순간 신체적 질병이 찾아올 수도 있고 정신적으로 힘들고 불편했던 수많은 시간을 떠올려보면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고통의 바다인데 우리는 희망이라는 허황된 꿈에 사로잡혀 그 바다를 정처 없이 헤매고 다니는 어리석은 뱃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고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것이겠지요. 나의 영혼아, 불면의 삶을 갈망하지 말고 가능의 영역을 남김없이 다 살려고 노력하라. 판다로스 아폴로 기념 경기, 우승자에게 바치는 축가삼. 인생이 고해라면 그것이 당연하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살아야겠지요. 그리고 고통과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익혀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최선의 선택일 것입니다. 고통이 없는 인생이란 이루지 못할 갈망에 애쓰기보다는 그 속에서 가능한 최선의 행복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 말입니다. 48번째 인생의 소설 연인 속 나의 사랑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과학한 현실 속에서 운명처럼 만나 광기 어린 사랑을 한 나와 그 두 사람의 1년 반에 걸친 사랑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아마도 그 둘은 이 사랑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전화를 통해 전한 마지막 말처럼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며 함께 눈물을 흘리며 나누었던 운명적인 사랑을 말입니다. 이 사랑이 그들이 찾던 최선의 가능한 행복이었을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도 그는 다정함을 잃지 않았다. 그는 이 고통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고통에 대해 단 한마디도 말해본 적이 없다.
그가 이 고통을 사랑하는 것 같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였다. 아주 강렬하게 너무 강렬해서 죽음에 이를 정도로 나를 사랑하듯 그는 그렇게 이 고통을 사랑하고 있는 것 같았다. 레옹 마틸다. 영화 레옹에서 어린 소녀 마틸다가 레옹에게 묻습니다. 사는 게 항상 이렇게 힘든가요? 아니면 어릴 때만 그래요? 레옹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언제나 힘들지. 그리고 레옹은 한 손에 화분을 다른 한 손에는 마틸다의 작은 손을 잡고 가혹한 세상 속으로 걸어갑니다. 고통을 인생의 친구로 여겨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에 대한 그의 사랑처럼 마틸다의 손을 잡은 레옹처럼 고통 속에서도 다정함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해야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위로를 보내며 글을 마칩니다.